기본소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농촌기본소득 박경철 박사, 그다음에 강의원 원장 이렇게 세 분이 연달아서 이어서 계속해서 10분 이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서 또 이 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진 교수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세준입니다. 먼저 제 발표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출범식을 작년 10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와주셔서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운 출범식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또 별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 그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또 손이 거칠어질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을 해왔고 저희들은 삼시세끼 안전하고 풍요롭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너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농어촌이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대책들도 써왔지만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은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토마스 페인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공공부, 그러니까 누구나 공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정말 누구 걸까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공공자산은 다 같이 나누자, 똑같이 나누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제도로서 실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100년 이내에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기본소득만 지금 200년이 넘게 이렇게 아직도 실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특히 2019년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적으로 그 지급된 그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전까지도 국가가 이런 돈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기 전까지는, 체험하시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든 분들이 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그전에는 잘 못 느끼셨겠죠. 아셨어도 우리는 소득이 있고 국가가 안 줘도 우리는 먹고 산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처음에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학자가 사상가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안했을 때랑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일자리는 많지만 인간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처럼 많이 사라지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기계화로 인해서,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가장 높아진 곳이 농촌이죠. 농촌이 이렇게 또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심각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는 많이 아실 테니까 기본소득의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200년이 넘도록 이 기본소득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주로 주도를 해왔습니다. 논의를 주도해왔고, 그런데
전 국민이 이렇게 논의의 장으로 참여를 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살당하시면서 그 역사가 끊겼습니다. 시도조차 못 해본 거죠. 근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주 반가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농어민이냐 농어촌이냐 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그 나주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농민의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전에는 우리가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소득 논의에 전부 다 중심에 놓여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전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뭐 정기성, 무조건성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그 논의가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으로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깊숙하게 창의적으로 적용되고 변형되어 가는 지금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전적인 차원의 기본소득 정의에 따르면 농업민만 준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뭐 청년들한테 준다, 누구한테 먼저 준다. 고전적인 논의의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전 세상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경제를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주면서 시작하자, 아니면 급하신 분들, 정말 더 어려우신 분들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할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 좀 반대되는 어떤 주장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말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시고 설득을 해나가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정말 이 농어촌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농어촌에는. 그런데 왜 기본소득을 또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혹은 그러면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기존에 있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설득을 해나가고 좀 토론하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앞으로 대선 일정을 두고 여러 출마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의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고맙다, 저런 걸 얘기해 주니 우리가 더 대비하고 논리를 완벽하게 좀 더 탄탄하게 세우는 그런 또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국민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끝나가 세 분 다 말씀하신 뒤에 하시고요.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6개월이 넘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아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는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또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계시는데 박형철 박사가 노총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박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에서 왔는데요. 안동에만 지금 한 5번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수당부터 시작해서 농민기본소득, 그다음에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5번 왔는데요. 신나게 가시는 예, 한 10번째 오면 됐을까요?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3시 반 정도에 자리를 빼야 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제 지금 전북에서 생태 문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이렇게 농민부터 농촌부터 하자는 이유도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떤 지구를 만들까? 어떤 사회를 만들까? 그런 전환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그 체계 하에서 앞으로 이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 오늘 여기 만들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농민기본소득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연구를 할 때 보고서 제목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할까 농촌기본소득으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농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촌에 보면 농민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민기본소득으로만으로는 농촌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농촌 기본소득 하자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민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을 확대하는 전략을 짜서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내년 정도 가면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농민 수당, 농민 기본소득이 거의 다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 절반 정도 도입이 됐고요. 내년 정도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이 다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건데 그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에 농민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이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 다니고 하면 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의 분들도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역이 없어지잖아요. 마을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려면 이제 지방 농촌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갔지만 지금은 대도시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도 그 스펙 좋은 청년들도 놀고 있는데 지역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요. 농민 기본소득 나와서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데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혜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민의 몫을, 농촌 주민의 몫을 농촌 주민이 찾아오는 어떤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까지 농촌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했잖아요. 도시화, 산업화, 개방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많은 자원과 자재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왔고 산업화
생활을 위해서 농촌에서 무수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산업 노동자가 되었고, 국가는 그렇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산업 자본들을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의도적으로 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농산물 가격들도 폭락할 때는 별다른 좋지 않다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수입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농업법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국가적으로 이건 농촌을 거의 말살시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쌓았고 지금 경제대국 한 12위권이 되는데 그 많은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공공 영역에서 다 가져가고 공공 영역은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하고 결탁이 돼서 그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돌아와야 될 당연한 목들이 오지 않는 이런 어떤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와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기본소득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은 한 번 정도 토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신문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보니까 하위 20%하고 상위 20% 차이가 164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평등 지수가 0.811인데요. 이 정도면 상위 10% 내지 20%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90% 80%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제 해방 시기보다 더 많은 불평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사회가 멸절이 되는 거죠. 존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률뿐만 아니라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농민들, 농촌 주민들한테 몇 푼 더 주자고 해서 더 주자고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만 지역이 살고 지역이 자치를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역이 다시 한번 대학을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농민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오늘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가 나아가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동학은 실패를 했지만 제2의 동학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게 곧 농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강의원 원장인데요.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최고 수뇌부가 지금 안동에 와 있을 때 저희가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일이다. 농촌 기본소득 운동 중요한 일이고 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집행을 하는데 이걸 처음에 기획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도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 과정과 집행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지에 대해서 강남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이 설명하는 대의를 원장까지 오라 해가지고 이사장님 이용받고 왔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농민 기본소득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연 60만 원이니 월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용돈 수당이지. 그래서 뭔가 경기도는 농가 수당, 농민 수당이라 하지 않고 기본소득이라는 명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앞으로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 면 정도를 택해서 사실상의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병행할 때 현재 월 5만 원, 또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민 모두에게 주는 개별성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세대당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구 전체 숫자에 비해서 별로 안 됩니다. 1,400만 대비 경기도 농민 숫자가 30만 정도. 여기 30만 명이 모두 주자.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특히 입업까지 같은 가리지 말고 전부 주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농민 기본소득을 수당에서 기본소득으로 명명하는 데 설득력 갖기 위해서 농촌 기본소득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지역재단에서 오신 이창환 박사님이 연구 책임 연구자였는데, 대체 궁금한 게 얼마 주냐, 언제부터 주냐, 어디까지 주냐, 뭐 이런 거잖아요. 기간. 원래는 경기도가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온갖 사회정책의 실험장입니다. 제가 전라도 영광인데 우리 처자는 다 영광에 사는데, 경기도 가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가져와라, 세상을 바꾸고 돈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정치와 행정이 결단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쓸 것인가는 행정이 결정하지. 자꾸 돈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기본소득 줄 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줄 때도 경기도는 돈이 많아서 부럽습니다라고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만 안 준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당 계산하면 광주가 예산이 더 많답니다. 전라도 광주 예산이 6조입니다. 인구 147만 명. 경기도 예산 30조입니다. 근데 인구가 1,380만 명. 그러니까 한 명당 계산하면 전라도 광주가 예산이 더 많은 겁니다. 정치적 결단이나 행정의 이 담대한 선택과 정의로운 전환에 준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경기도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사회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책 실험의 보편적인 기간이 대체로 2년이더라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그 2년 주다가 만약에 되겠냐, 누가 2주를 하겠냐, 농촌에 평생 줘라.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보편적 기본소득의 시원지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셔야 하고, 일단 그런데 평생 준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편법으로 5 플러스 알파, 일단 5년을 주고 추가로 계속 준다 해가지고 대략 저희들 목표는 10년 정도 계속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 면 단위가 대략 100개입니다. 100개의 면에서 신청하면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 거기서 이제 한 개 면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돈은 이제 여러 설계가 있는데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인데, 50만 원은 대한민국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가 대략 53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보자. 또 아까 우리 김세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줄 수가 없고, 모든 실험은 적게 두루 주면서 4년마다 좀 올려가는, 이게 또 필요하지 않냐 해서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인데, 아직 그 액수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짐작한데 한 2~3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구가 많지 않지만 4인 가구 대비 연말로 치면 연말에 매월 주는데요. 연말 계산하면 대략 한 20만 원씩 줘도 한 사람당 240만 원이잖아요. 4인 가구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1억이 되겠죠.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조례제정 해가지고요. 지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할 때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 중이고요. 저희들 목표는 하반기, 4분기 10월부터는 지급해서 정책 실험의 결과들을 받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수로는 경기도 면 단위가 사실 인구가 참 많고요. 또 특이하게 경기도의 면 단위의 농업 인구는 평균 1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에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하나의 면의 그 지역에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농촌이냐, 이게 특히 경기도는 농업 인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전라도 이런 데서 농촌에 줘야지 왜 경기도가 농촌에 줘야 되는데, 지사님도 그러시고 이사장님도 그 주장하시듯이 소멸과 고사가 임박한 농촌의 재생과 부흥을 위한 마지막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농촌 모습,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적 접근을 넘어서서 얼마 버냐, 뭐 이런 농부 몇 명 만들기, 이런 천박한 논리가 아니라 농촌 자체를 부흥시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농민, 그러니까 모든 농촌의 시민, 농민 모두에게 주는 건데요. 소재지를 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다 지급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소득의 본래 그 취지대로 세금은 누진적으로 건대, 소득은 보편적으로 누리게끔 하는 그 원리에 맞게 그간 수십 년 실패한 농종을 대전환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면을 봤는데 옆에 면을 못 받은 겁니다. 옆에 면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저 면이 농촌 기본소득이 성공해야 내년에는 우리 면으로도 확대되겠구나라고 하는 연대의 원리, 또 이런 기본소득 관련된 농어촌본부 출범이 농촌 기본소득의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확장되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실험하는 농촌 기본소득이 전국민 농촌 기본소득, 나중에는 전국민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되기를 하여튼 희망하면서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 예산 문제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의로운 전환에 걸맞는 재정적 수단, 어떤 담대한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다.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과세 표준 전체 땅값이 6,600조라고. 여기에 1% 토지 보유세를 해도 66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 10%가 90%를 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금 제대로 붙이지 않고 있고, 이제 탄소 제로, 탄소 중립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 톤당 10만 원씩 탄소세를 매기면 그게 70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데이터세, 로봇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세금의 설계들도 학계에서 계속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늘 주장하는 바지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OECD 평균의 대략 한 6%가 못 미치고 낮습니다. GDP 2,000조 대비 6%면 작게 계산할 때 대략 100조 정도를 세금을 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덜 걷고 있냐? 농민들한테 덜 걷고 있냐? 그게 아니고 사실상 상위 5%, 1%에게 세금을 지금 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한 300조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보유세, 여기에 세금의 재구조와 조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정치인들이 돈이 어디냐 자꾸 얘기하지만 결단하면 당장 할 수 있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본부 같은, 특히 농어촌 운동본부 이런 조직들이 돈 걱정 말고 정책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국민운동을 확대하는 게 사실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해법으로서의 농촌 기본소득, 이렇게 확산해야 한다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농어촌 이 본부에 어떤 정기적인 보고를 좀 드려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초석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좀 더 확산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실제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10배 이상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모였고요. 좀 전에 이제 박경철 박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출발할 시간이 돼서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기 전에 요거는 박경철 박사한테 좀 물어보고 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메일로. 네. 박경철 박사는 아까 이제 우리 임원 소개할 때 이창한 연구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연구위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분 정도의 연구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경철 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가지고 확산하는데 좀 누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필요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박경철 박사나 우리 이창한 박사나 사람들이 연구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시죠? 예. 그럼 박경철 박사 먼저 보내줘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여기 안동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와 계세요. 지금 임시회 중인데도 임시회 끝나고 오신 건가요? 네, 두 분 이재갑 시의원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경란 시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또 안동에 와서 이렇게 농어촌 공부 출범식을 한 것을 축하해 주려고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세 번 설명하셨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박경철 박사 갔어도 충분히 대답할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는 또 혹은 질문 아니고 내가 지역에서 이렇게 운동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질문해 주겠습니까? 김철. 그럼 경기도는 그 한계면을 선정해서 시험을 몇 년간 계획 중이십니까? 한계면을 선정했어요. 지금 시범 네네네. 좀 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원래 그 사회정책 실험의 보편적인 그 기준이 보통 2년이랍니다. 그런데 사회 실험을 넘어서 아예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하자. 실험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5년 플러스 알파인데 아마도 합의가 진행되면 그냥 거기는 계속 주고요. 그러면서 다른 면으로 확대하는 이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5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네, 우리 조원희 상주에서 오신 조원희 차기 시장님. 맞죠? 차기 시장 맞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제 박수드리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지역은 면 단위가 평균 인구가 4,000명인데 경기도는 8,0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농촌, 어촌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 단위인데 도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닌데 대략 전국적 보편성을 좀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00명 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걸 모델로 도입하기 좀 쉽게 하려면 인구를 지금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이렇게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학계에서 도출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에 맞게 하되 가능하면은 어쨌든 타시도가 도입하기 쉬울 표본 모델을 만들어서 또 시군 단위에서 적절로 그 기초지방정부에서 적절로 또 어떤 의지가 있느냐도 살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의 근거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마 대략 아까 우리 그 차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문턱을 너무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발표를 하지 않고 대략 그 정도 짐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면 중에서 약 90%인 1250개의 면이 4,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편화시키는 데는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정기대 시작된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멀리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해야 네, 권미란 내용입니다. 증거에서 박정입니다. 그 오늘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 있겠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원장님도 B8세 뭐 국토부일세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해야만이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소장 씨도 와서 얘기했지만은 그 나눠먹기 예산 이 문제도 시군 땅에 토목 건설하는 이런 얘기들도 각각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도나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필요하게 세금이 집행되는데 결국은 다시 자본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인데 운동을 동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저를 비롯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야 하지, 단순히 이게 시혜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적극적 결단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참여형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진보를 한 단계 높이는 이런 고민들이 같이 좀 했으면 바래요. 네, 질문은 길게 하셨지만 답은 짧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재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증세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액수가 높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1년에 100만 원 1인당, 그러면 월로 따지면 83,300원, 그리고 분기별로 주면 25만 원.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당장 할 수 있을 정도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50조 원은 25조 원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566조 원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25조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25조 원 정도는 연말정산할 때 좀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그게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 25조 원 정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덜 가져가는 구조로 해서 하면 5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반대를 하시죠. 그 액수가 월 83,000원 정도가 무슨 기본소득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소득에는 충분성 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고전적인 그 정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중요한 건 작은 액수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체험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게 경제에 순환하는데, 특히 요즘 좀 심각한데 순환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작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게 저희 국민운동의 미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지금 작년 12월 22일 경남본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98일 만인 3월 말에 경기본부에서 광역본부가 출범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저는 뭐
다 되지 않나 싶었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지금도 하루에 여기 지금 오늘도 벌써 지금 목포 신안 출범식이 있고요. 매일매일 거의 있습니다. 뭐 이번 주말에도 있고 뭐 언제 또 생길지 모르고 6월에도 지금 잡혀 있고 제가 그 즐거운 비명을 좀 지르고 있습니다. 이 생업을 좀 남길 정도로 출범식을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저희 본부에서는 출범식을 챙기더라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운동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생각할 겨를이 좀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어차피 기본소득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은 단위에서는 증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세금을 늘리는 걸 보수 언론에서는 증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은 증세 차원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건 목적세니까 걷어서 나눠주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 국민분들한테 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출범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기본소득 앱 출시된 거 혹시 아십니까? 앱도 같이 깔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깔려있는 앱이 늘어날수록 또 우리의 운동도 좀 강화되고 그 앱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알리고 하는 작은 실천부터 저희가 좀 실천을 해나가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하시라고 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많이 이제 그걸 연구하고 확산시키는데 서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강현 원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네, 대한민국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증세를 주장하면 통합되어 있습니다. 세금 얘기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항상 주장하지만 정치에 대한 적대, 행정에 대한 불신, 세금에 대한 저항, 이 세 가지 과제가 우리가 풀어야 할 3대 사실은 난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선동합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죠. 조세 저항이 제일 심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빠서 그러냐? 세금이 정의롭게 나와 내 공동체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봐야 보도블록 100개 딴 할 것이다. 이런 불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당장 실현 가능하고, 그러나 적어도 생계급여에 준하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 액수 정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려면 목적 증세로서의 기본소득 증세는 불가합니다. 이것을 알려내야, 그리고 이것은 당장 그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위 10% 이외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재산과 소득 무관하게 미취학 아동 만 7세에게 다 주잖아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왜 부모가 이재용의 아들도 주냐 이제 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무상급식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득 또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에 저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냐면
농촌 주민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송파, 서초, 강남구에 사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본소득이 보편성을 띠고 일정 부분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 증세가 불가피한데 세금은 누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증세가 10,000원이라면 상위 10%는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난할수록 또 소멸과 고사가 임박한 농촌일수록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한다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설명할 때 누군가는 19세기는 노예 해방, 20세기는 보통성공, 21세기는 기본소득. 노예가 해방되는데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획득하는데 20세기 얼마나 많은 투쟁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쉽게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국 투쟁이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설득과 동의 없이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정책적 결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안 나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세저항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 권력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세력화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어떤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공부가 우리도 필요한데요. 제일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이재명 지사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이 말도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기본소득 일반 정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은 거의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질문을 꼭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게. 김정순 버스 타고 오신 분. 네, 질문이 아니라요. 이 운동은 희군단이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이 운동은 희군단이를 조직해서 구시점을 명확하게 해나가면서 현장에서는 지방정부 지자체를 압박하면서 그 지자체의 힘도 역시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 토크쇼의 주인공들은 들어가셔도 될까요? 네, 박수로.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까 그냥 문서로 받기를 동의하셔가지고 제대로 안 보셨을 텐데, 이